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공약이라고 공격했고 이 후보 측은 생떼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앙당 공약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신청 첫날인 오늘 불과 3시간 반 만에 60만 건이 신청됐습니다. 정부가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을 최대 20% 낮추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밀이나 식용유 원료에 붙는 관세는 연말까지 면제됩니다. 경북 군위군의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리투표를 한 이장이 경찰에 체포되고 위장 전입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등 선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찍어줘야 되노마이 카드. 그거 찍어주마이 카드.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과 감독상을 받은 배우 송강호와 박찬욱 감독이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방선거가 이틀 남았는데요. 막판 돌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쏘아 올렸는데요. 김포공항을 없애고 인천공항으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까지 합세했습니다. 지난 한 해 김포공항을 이용한 이용객 수만 2,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제주도를 다녀왔고요. 그러다 보니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뿐 아니라 제주지사 선거까지 이 이슈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종일 뜨거웠던 여야 지도부 공방부터 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들이 김포공항을 찾아 이재명, 송영길 민주당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졸속 공약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단 한 명의 방탄 복귀를 위해서 계양도민은, 서울 시민은, 제주도민은, 또 존경하는 경기도민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가 되자 김포공항 특대에만 40만 원을 짓겠다고 합니다. 또 그 말씀도 첫날 김포공항 폐쇄 공약을 말씀하던 날은 제 기억에 20만 원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허언증 선거운동이 점입 가경이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악마의 생떼 선동을 부린다며 김포공항 이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도 제한 때문에 생기는 개발 제한, 이 피해가 약 300만 명에 이릅니다. 엄청난 면적이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해야 될 일이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김포공항 이전 부지에 새로운 강남을 만들겠다고 거들었습니다. 억가 정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정책적으로 자기들이 집권당인데 안 하면 되는 거지. 뭘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서부 대개발은 공론화될 때가 됐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고. 하지만 다른 지역 상황까지 살펴야 하는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중앙당 공약은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TLA 뉴스 최순입니다. 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반기는 지역도 있고 꺼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김포, 경기, 제주, 이 시민들의 속마음을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지난 1942년 완공된 김포공항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습니다. 코로나 이용객이 급감했다가 최근 확진자가 6천 명대로 줄면서 이용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에서 김포공항의 인천 이전 시 불편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편하죠. 많이 멀어지니까. 많이 이용을 하진 않는데 만약에 많이 이용하게 되면 반대 입장이 더 크지 않을까. 공항철도를 타면 계양역에서 김포공항까지는 6분이 걸리지만 인천공항까지는 31분이 걸립니다. 제주도민들도 공항 이전 시 관광객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여지까지 이용 잘하던 그거 공항 노선이라든지 뭐 지하철이라든지 전부 다 연계가 돼 있는데 그걸 다 없애고서 2번 갈 거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시국도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자주 한 사람들은 그 길밖에 몰라지 않습니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만큼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호소하며 이전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비행기 때문에 높은 고층 아파트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만약에 개발된다고 하면 저희야 일단은 거주자로서는 일단 좋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그동안의 피해 보상을 받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요? 선거철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공항 이전 논의가 지방선거 막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왜 김포공항 이전이 선거 막판 돌발 이슈로 떠올랐는지 임수정 정치부 차장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뜬금없이 이 김포공항 이전이 논란이 되는 건가요? 네, 발단은요. 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금요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이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옮기고 그 일대를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그러자 그 국민의힘은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시키면 제주 여행객이 줄어든다면서 이 전국적인 이슈로 키운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도 이거 김포공항 이전을 검토를 했었다면서요? 네, 그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면서 이 김포공항 이전을 검토했었는데 당시 그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로 반발로 최종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충분히 20만 호 정도가 공급 가능하다. 중국, 일본 등 근거리 국가와 직통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은 황석우의 자산입니다. 그렇게 이미 한 번 접은 공약을 이재명 후보는 왜 다시 들고 나온 겁니까? 네, 그때는 서울 표심까지 고려해야 되는 대선 후보였다면 지금은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돼야 하는 국회의원 후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최근 인천 계양을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박빙 승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연고가 없다는 비판에 맞서 대선 주자답게 내가 지역 수건 사업을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선거 전 승부수로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천 계양을을 포함해 그 김포공항 주변은 수도권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노른자 땅인데요. 하지만 이 고도 제한에 걸려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네. 이 공항을 이전하면 주변이 개발되고 집값도 오를 수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반길 수밖에 없을 테고요. 네, 그럼 이재명 후보는 그렇다 치고 서울 시민들은 김포공항이 없어지면 불편도 커질 것 같은데 왜 송영길 후보까지 같이 하기로 한 건가요? 네,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송영길 후보 측 한 의원은 이 오세훈 후보와 정책적으로 송 후보가 처음 맞붙은 이슈가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서부권 개발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이 각을 세운다면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이제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 이슈를 키우는 겁니까? 네, 이 인천 계양을을 제외하고는 이 전체 선거판에 도움이 된다 판단을 한 겁니다. 이 김포공항 이전은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공약이고 다른 지역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논리인데요. 이 처음에는 국민의힘 제주 지역 후보들이 이 제주 관광을 말살하는 것이다라고 반발을 했지만요. 오늘은 이 오세훈 서울시장,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에 이어서 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까지 나서서 이 김포공항이 없어지면 다른 지역 관광이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근데 이게 이제 실현 가능성을 좀 따져봐야죠. 지역구 의원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네, 김포공항은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전 문제는 정부 여당이 결정할 일이라는 거죠. 네. 이번 논란이 여야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이틀 뒤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임수정 차장 잘 들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여야의 막판 전략이 서로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격전지이자 부동층이 많은 충청 경기에 집중하면서 힘 있는 여당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내용을 겪었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로 총집결해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정한이 최선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박빙 승부가 벌어지는 대전으로 총출동해 유능한 여당을 부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예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폭탄도 약속했습니다. 예산 폭탄을 확실하게 투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격전지 승패가 부동층 투표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집중 공략에 나선 겁니다. 이제
대전도 선수 교체해서 말로 홈런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께서 2번을 찍으시면 세트 메뉴로 기가 막힌 팀워크가 만들어집니다. 이준석 대표는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 세종을 찾아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최대 격전지 경기 일대를 돌며 선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선되면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며 투표장에 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쨌든 지역 발전을 원하는 많은 어떤 도민들께서 투표장으로 가주시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김동연 후보가 부총리 재직 시절 특정 업체의 명절 선물 세트 구매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동연 후보 측은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취재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린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사무실에는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박지원, 윤호중 두 공동 비대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세 사람은 함께 손을 맞잡고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단합하고 힘을 모아서 혁신할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지난 24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회견 후 벌어진 당내 갈등을 수습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만족하실 때까지 혁신 또 혁신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민주당을 혁신하고 지선 직후 5대 혁신안을 모두 실천해서 합동 기자회견 직후 윤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각각 강원과 부산으로 향했고 이 후보는 유세 차량에 올라 골목을 누볐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후보들에 대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중앙선관위 결정을 인용해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선관위 결정으로 김은혜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또 안철수 국민의힘 성남 분당갑 후보가 교통공약 발표 때 틀린 지도를 사용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야 지도부로부터 직접 판세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현장 여론이 점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야기부터 전혜정 기자와 함께 들어보시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도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은 6일 지방선거가 쉽지 않은 선거라면서도 윤석열 정부 견제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박 위원장은 채널A의 질의에 국민들이 한 번 더 민주당을 신뢰해준다면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6곳에서 7곳 혹은 그 이상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의 혁신 노력과 민주당 일꾼론을 부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4일 자신이 밝힌 고강도 혁신안을 지도부가 수용한 만큼 약속을 지키고 실천하는 민주당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지선 직후 5대 혁신안을 모두 실천해서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혁신안을 두고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과 겪은 갈등에 대해선 갈등이 아닌 진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갈등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이제 지지자분들도 이제 많은 염려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갈등이라기보단 그 민주주의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진통을 겪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새벽 SNS를 통해 하루에 문자 폭탄 10,000통을 받아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했다면서 민주당이 민주정당으로서 기본 품격과 상식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지난 주말 저희가 민주당 지도부인 박지원, 이재명 두 분을 인터뷰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연결해서 지방선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기도청 근처에 계신 거죠? 예, 광교 호수공원 앞에 있습니다. 아, 이거 예. 그야말로 뭐 초접전 지역인데 김은혜, 김동연 후보 맞붙은 경기 현장 다녀보면 판세는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경기도 워낙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기 북부 다르고 또 남부 다르고 또 이렇게 또 해안권 다르고 내륙권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판세를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초박빙 상태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를 만나면 뭐라고 설득하세요? 왜 국민의힘에게 표를 달라? 가장 주요한 논리가 뭡니까?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든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이야말로 여당이 정부와 협조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힘 있는 여당을 찍어달라라고 보통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몇 곳 정도 승리하면 이 윤석열 정부에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당내에서 의원님들이 뭐 좀 과도하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네. 수치를 언급하신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당대표로서 오히려 자제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저희가 2곳 빼놓고는 다 졌던 것을 상기하면서 네. 이번에도 저희가 뭐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 때 현장 다녔을 때와 지금 이제 지방선거 몇 개월 차이 안 나지만 현장 다녔을 때 국민들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까? 뭐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초기에 뭐 민주당이 정권 출범에 있어가지고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또 굉장히 실망한 국민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라는 분위기가 확실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다면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반대했던 사안들, 청와대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용산 집무실 이전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결행되고 나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선거 치르기에 상황이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선거 막판에 이재명 후보가 띄운 이 김포공항 이전 공방이 뜨거운데요. 이 대표는 반대예요. 근데 민주당은 오히려 이 대표가 갈라치기로 논란을 키운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치기라고 하면 능동적으로 저희가 먼저 공약을 내고 이렇게 해야지 갈라치기일 것인데 네. 오히려 민주당이 제주도민들이나 다른 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국엔 이재명 후보 하나 살리기 위해 가지고 갈라치기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 공약을 낸 직후에 제주도에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당 내에서 뭐 조홍천 의원 같이 국토위 간사를 지내시는 분들도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갈라치기라고 할 만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 측에 시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을은 좀 판세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녀보면은 당연히 저희가 공천한 방향이 옳았고 네.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했던 후보와 결국에는 25일을 앞두고 지역으로 날아들어온 후보 간의 대결 구도가 잘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 계양을 선거구에 가서 보였던 여러 가지 행태, 본인의 전국단지 지지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뭐 개딸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우르르 끌고 다니면서 세를 과시하려고 했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양 유권자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요 인사검증단을 법무부에 두기로 하면서 이 정권 초에 너무 한동훈 장관에게 힘이 쏠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어느 정권이나 민정수석실의 전횡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부에 해당 인사검증단을 두면서 대통령께서 약간은 거리를 두면서 민정수석이 왕수석으로 불리던 시대의 문화와는 단절하는 의지가 있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민정수석 역할 중에 일부를 담당하게 된 그런 어떤 법무부 내 산하 조직이 앞으로 그런 어떤 다른 어떤 민정수석이 가졌던 권한과 결부되어서 가졌던 그런 어떤 위험한 큰 권력이 아니라 실무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충분히 인사검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뭐 상대당 얘기긴 하지만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내홍이 불거졌다 봉합한 모양새인데 이 대표와 같은 청년 리더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뭐 어쨌건 민주당이 뭐 쇄신 변화 이런 물꼬를 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도 당대표가 되기 전에도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불편할 수 있는 진실들을 많이 이야기하려고 노력했고 네. 그것들에 있어서 소기의 선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당대표도 되고 지금의 위치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도 그런 쇄신 아니라 개혁안을 내는 분들이 어떤 실적이 나는 행보를 보였으면 좋겠다. 중간에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방선거 후에요. 우크라이나에 가신다는 오늘 보도가 났는데 사실입니까?
예, 실제로 상당 기간 전부터 논의되던 사안이고요. 네. 최근에 우리 그 우크라이나 측에서 정당 측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응하게 되었고 또 외교부와 또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다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 이틀 남았는데 혹시 뭐 유권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주시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당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께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내주셨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 없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지역 발전 꼭 이뤄내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공천한 훌륭한 인재들 꼭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2.08% 경북 군위군의 사전투표율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요. 이렇게 선거 열기가 뜨거운 만큼 논란도 많습니다. 폐가와 폐공장 등의 수상한 위장 전입자가 생겨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전해드렸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표를 대리투표한 이장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여 명 남짓이 모여 사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 선거를 앞두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이장이 대리투표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대리투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사전투표를 하러 갔다 황당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 여직원들이 투표를 했네 이 카드만요. 나는 투표 이거 뭐 점은 안 찍었는데. 누군가 이미 거소투표를 했단 겁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구세요? 이자. 그리고 와가면 다 적어줄 없이 뭐. 난 도피 가들러 간 여기 덜리러 왔는데 자기 손으로 이랬거든. 피해 주민들은 당시 이장이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찍어줘야 되는 이 카드만. 그거 찍어주라 이 카드만. 이장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위에선 최근 이상한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폐가, 폐창고 등에 무더기 위장 전입이 발견되는가 하면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2, 3년 됐을 거예요. 특정 후보의 친인척이 주민들에게 현금 수백만 원을 살포했다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군위군의 사전투표율은 52.08%로 전국 1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무소속인 현 군수와 국민의힘 후보가 치열한 양자 대결을 벌이는 것도 이유지만 불법 선거운동이 개입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군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진짜 이런 일은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고.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군과 의성군에서 거소투표한 1,200여 명을 전수조사해 대리투표가 확인될 경우 무효 처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가 줄줄이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끌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다음 달 7일 출범합니다. 관련 규정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일주일쯤 뒤 정식 공포되면 곧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영 대법관 후임이 사법부 관련 첫 인사검증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교체되는 대법관 13명과 대통령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 등 최고위 법관 16명의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진행하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삼권 분립 침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도 안 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의 질문을 받게 되고 인사검증 업무가 앞으로는 은밀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인사를 하러 온 한 장관에게 인사검증 관련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신다면 훌륭한 성과를 내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게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인사정보관리단장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에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과 방문한 사진이 공개됐죠. 팬클럽을 통해 공개됐었는데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어떻게 전달됐는지 대통령실의 오락가락한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 주말 촬영된 것으로 김 여사 팬클럽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보안구역인 대통령 집무실에서 누가 사진을 찍어 외부에 전달했는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지만 오락가락 설명으로 논란만 더 키웠습니다. 직원이 사진을 찍어 내보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직원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출입 등록도 되지 않은 민간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와 사진을 찍은 거냐는 또 다른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25분 만에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통령실 직원이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직원이 안 찍었다고 했다가 직원이 찍었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 관계자는 카메라의 주인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는 이유를 냈습니다. 팬클럽에 사진을 전달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인 것으로 안다는 추가 설명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인 공간이지 반려견과 함께 놀러가는 곳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공개한 김 여사 팬클럽 측은 지나친 엄숙주의가 변화하는 과정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휴일에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한 것인데 사적인 어떤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은 앞으로 경내에서 촬영된 사진은 대통령실 공식 라인을 통해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떤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네, 미안한 마음입니다.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요, 국방부와 또 합동참모본부가 있는 청사를 찾았는데요. 어떤 대목에서 미안해했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통통해가지고 몸에 맞는 옷이 잘 없어서 이태원 가서 옷을 잘 사고 하는데 아주 몸에 딱 맞는 이 점퍼를 여러분께서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사무실을 옮기고 하시느라고 정말 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 아주 많이 있고. 그러니까 기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에 들어오면서 그 국방부가 급하게 이전을 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거군요. 맞습니다. 열흘 전에 국방부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국방부 직원들이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조금 급하게 이전했던 것은 사실인데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사까지 200m가 안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했는데요. 가까운 거리이긴 하지만 막상 다 이사를 하려고 하면 번거롭긴 했겠죠. 네, 저 청사 방문 전에는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던데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습니다.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됩니다. 정권초마다 비슷한 이야기 나오는데 꼭 행동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색깔이 선거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네, 일부 후보들이요, 전략적으로 이 색깔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서재현 후보의 짝짝이 신발이 대표적인데요. 민주당 후보인데 왜 한쪽에 빨강 신발을 신었을까요? 네,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전문가들도 수박, 녹색, 색깔만 보고 구매하지 않습니다. 직접 먹어봅니다. 정치인들도요, 색깔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빨간색, 파란색 밑에 없고요. 아버님, 어머니 파란색이었다고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래도 이 대구는 민주당 험지다 보니까 저런 걸 생각해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창원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허성무 후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창원 지역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었거든요. 허 후보 포스터와 공보물에는 기호 1번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얼핏 보면요, 저 국민의힘 포스터 같아요. 네. 네. 자세히 봐도 민주당명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작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맞상대인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와 이런 말다툼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식별 표시 이런 게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번호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대선부터 국민의힘당이 빨간색만 쓰다가 네. 민주당이 쓰는 파란색을 섞어 쓰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허 후보는 창원의 발전에는 여당과 야당이 없다면서 이 빨간 손, 파란 손이 악수하는 그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상에는요, 여당이 된 국민의힘을 아직도 기호 1번이 됐다고 착각하는 유권자들을 노린 이런 포스터도 등장을 했습니다. 기호는 의석순으로 하기 때문에요. 기호 1번 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정의당 순인데요. 어느 후보가 지역 일꾼으로 좋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색깔 때문에 헷갈리지는 않겠죠. 네, 딱 한 표밖에 없는 대표 실수 없이 투표하셔야겠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취임하자마자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이 두 가지 큰 벽에 부딪혀 있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5%대 상승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각종 세금을 낮춰줍니다. 20% 넘게 붙는 이 수입산 돼지고기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소비자 가격도 20%가 떨어지는 건지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돼지고기는 최근 한 근에 2만 원이 넘어 금격살로 불립니다. 국산보다 상대적으로 싼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조차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요즘 물가가 상당히 비싸고 돼지고기 값은 금값이 금값. 상당히 비싸네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 이상은 더 오른 것 같아요. 마트에 오면은 최소한도 한 30-40% 이상 금액을 설정하고 나와야 돼요. 옛날 가격으로다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정부는 치솟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한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원두 등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수입 원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완화하겠습니다. 수입 돼지고기에는 관세가 최대 25%까지 붙는데요. 0% 관세율을 적용하면 한 근에 8,600원 하는 수입산 삼겹살 가격이 최대 20%, 1,700원 넘게 낮아집니다. 최근 많이 오른 식용유나 밀가루 등에 대한 관세는 연말까지, 포장김치나 된장, 고추장, 젓갈, 수입커피나 코코아 원두에 10%씩 붙는 부가가치세는 내년까지 면제합니다. 하지만 세금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돼지고기나 밀 등 대부분은 이미 관세가 없는 FTA 체결국에서 수입하는 데다 시장가는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월간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가량 낮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들 손실보전금 지원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최대 1,000만 원까지 오늘 신청하면 바로 오늘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네요. 어려움에 숨통이 트인 건지 현장 반응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이 마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꿈꾸던 카페를 차린 남호 씨. 인테리어 작업이 한창이던 2020년 초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영업을 이어왔지만 여태껏 쌓인 가계빚만 1억 5천만 원. 내일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계획인데 가뭄 속 단비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숨통이 조여오는데 이번에 또 6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도 조금 정리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이번에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전국의 자영업자는 총 371만 명.
첫날인 오늘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고 내일은 홀수 사업자입니다. 6월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 규모와 손실액에 따라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현금이 지원되는데 오늘 신청 3시간 반 만에 60만 건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비싼 대형 식당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규모가 큰 데는 600만 원, 700만 원이 크게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특히 야간을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손실폭이 컸어요.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고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추경안을 제가했습니다. 그러면 추경 안 합니까? 네?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숨이 넘어갑니다. 네? 그걸 먼저 생각해야죠.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의 위용을 보여준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공항은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는데요. 주인공들의 귀국 소감 백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우 송강호가 모습을 드러내자 함성이 터집니다. 영화 브로커의 감독과 배우들이 밝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나무주연상 트로피는 더욱 반짝입니다. 영화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어떤 성원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엔 송강호와 22년 영화 동지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 트로피를 들고 귀국했습니다. 이제 국제 스타가 되어버려서 저한테까지 차례가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나 함께 일하고 싶은 첫 번째 배우죠. 가수 아이유로도 유명한 이지은도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지은은 영화 브로커에서 디테일한 감정 연기로 호평받았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 보내고 왔는데 환대해 주셔서 또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스타들의 귀국 소식에 카메라를 준비한 팬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환영 준비를 했습니다. 연기를 일상처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게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아이유 누나뿐만 아니라 배우 송강호님, 강동원님, 이주영 배우님도 참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국한 감독과 배우들은 이번 주 시사회를 통해 다시 팬들을 만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다음 달 10일 일본 여행길이 드디어 열립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단체 관광을 허용한 건데 엔저 현상까지 맞물려서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한 여행사가 내놓은 오사카 고베 여행 상품. 7월 중순까지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0일부터 단체 여행에 한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히며 벌어진 현상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일본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자택 등에서 격리 대기도 면제됩니다. 지금 일본은 지금 문의가 상당히 많아요. 네네네. 지금 일단 심리가 수요를 넘어섰어요. 거의 비행기만 뜨면 가겠다라는 분들도 많고 물론 역대급으로 추락한 엔화도 여행 수요 폭증에 한몫했습니다. 오늘 100엔당 원화 환율은 970원대, 지난 3월 1000원 선이 붕괴된 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로 돈풀기 정책을 지속하며 엔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진 셈입니다. 풀리면 제일 먼저 가야지 하고 계속 생각은 했었어요. 엔화가 약세라고 하니까 지금 가면 되게 싸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 간 국제노선도 다음 달 재개될 예정입니다. 일본 여행이 풀린다고 하면 도쿄나 오사카 근처로 해서 쇼핑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양국 간 무비자 입국도 추진 중인 만큼 일본 여행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사건이 채 수습도 되기 전에 오클라마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일어나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의 총기 규제 문제를 두고 전현직 대통령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마을 곳곳에 출입 금지선이 보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새벽 미국 오클라호마주 테프트 마을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의 현충일 격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시민 1,500여 명이 축제를 즐기던 중 봉변을 당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다투는 소리가 들리다 총소리가 들렸고 총알이 여기저기 날아다녔다고 증언했습니다. 26살 남성이 자수했지만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닷새 전 텍사스주 유벨디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초등학생 19명을 포함해 21명이 숨진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총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몇 시간 뒤 유벨디 참사 추모식을 찾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시위대에게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틀 전 연설회에서도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은 안 된다며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전미 총기협회 연례총회에선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Various gun control policies being pushed by the left would have done nothing to prevent the horror that took plac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기 소유를 옹호하며 교사들을 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기 참사가 되풀이되지만 미국은 여전히 보유냐 규제냐를 두고 논쟁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해 우리 국민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던 참사 오늘로 3주기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선박회사와 선장에 대한 재판 아직 1심 결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널A가 현지 법원의 공식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Any word for Korean victims? 헝가리 검찰이 가해 선박 선장을 재판에 넘긴 건 사고 발생 6개월 뒤인 2019년 11월. 하지만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헝가리 법원은 1심 결론도 내지 못했습니다. 헝가리 법원에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법원 측은 이메일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선장 측 변호인의 이의 제기, 증인 출석 문제 등으로 재판이 미뤄져 총 7번의 재판 기일을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lawyer of the captain filed a complaint or a bias against the judge and the procedure. 유람선 침몰 사고를 크고 복잡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예외적이거나 긴급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자 신문도 지난해 12월에서야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국내 여행사가 가해 선박의 선사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첫 재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는 사고가 나고 7개월 만에 1심 선고까지 났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진행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헝가리 법원 측은 다음 달 21일과 23일 재판을 열고 전문가 5명과 추가 증인의 증언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만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었죠. 그런데 최근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무기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2차례 우크라이나에 방탄 헬멧, 전투 식량과 같은 비살상 군수품만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무기 지원 요청을 두고 여러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 무기 지원도 검토 대상입니다.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보낸 캐나다가
지원 물량만큼 부족해진 자국 물량을 수출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문의해온 겁니다. 카나다 측에서 그 155mm 탄약 이것이 수출이 가능한지 저희에게 문의해온 바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인 절차나 이런 진행되는 것은 없다는 말. 미국과 유럽 등 30여 개국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 영국은 장갑차를, 덴마크는 하푼 대함 미사일을, 폴란드는 자주포 다연장 로켓 등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을 하는 국가들의 싼 값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결과적으로 그 차익만큼 우회 지원하는 방식을 논의 중인 겁니다. 캐나다 외에도 다수 국가가 이런 방식의 무기 수출을 문의해온 것으로 전해져 우리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최근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는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비극이 왜 반복되는 것인지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장애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곳은 서울 삼각지역 안에 차려진 분향소입니다. 최근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에서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추모하려고 만든 건데요. 발달 중증 장애 가정이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현장으로 가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3일.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아이는 발달 지연을 겪고 있었고 재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발달장애 등록은 안 된 아이였고요. 발달 재활 서비스를 통해서 언어나 노래 치료 같은 거는 받았다고 확인했어요.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선 30대 뇌전증 장애인이 숨졌습니다. 홀로 장애인 딸을 돌봐온 60대 어머니가 살해한 겁니다. 딸은 최근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많이 불편하지. 활동 못하니까 바깥바람 쐬려고 실시에 태워가지고 단지 내에 말이잖아. 이후 어머니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가족에게 발견돼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장애 자녀를 직접 돌보던 엄마가 벌인 일입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딸을 27년째 돌보는 65살 송염섭 씨. 두 사건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거 부모 그 심정 이해해요. 얘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힘이 들고 몸이 아프니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손목 보호대는 필수가 된 지 오래. 밥 먹이는 것도 전쟁입니다. 가지 마리아. 이거 먹자. 마리아가 먹어야지. 딸이 태어난 이후 27년째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요. 왜냐면 막 돌아다녀. 그리고 밤에 깨. 이거 벽지도 북북북북 긁어놓고 새벽에 일어나면 소리 내서 밑에 사람이 시끄럽다고 또 올라온 거야. 장애인 엄마들이 애 낳아서부터 죽을 때까지 편한 두 다리 쭉 뻗고 못 자요. 돌봄 도움을 주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 월 200시간. 나머지 시간은 오롯이 엄마의 몫입니다. 경제 생활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상당수 가족은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듭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이 정도 서비스밖에 못 받고 있으니까 나머지 20시간은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장애인 단체는 사회적 타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발달장애인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돌봄 서비스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교황청의 성직자성 장관인 유흥식 대주교가 추기경으로 임명됐습니다. 선종한 김수환, 정진석 추기경과 지난해 은퇴한 염수정 추기경에 이어 한국 천주교 역사상 4번째 추기경이 됩니다. 올해 71살인 유흥식 추기경은 1979년 바티칸 현지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여름과 봄 두 계절을 오가는 듯한 요즘이죠.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 지방선거일인 수요일에는 초여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단 볕이 강해서 자외선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덩달아 높아지겠습니다. 비 소식에도 건조함은 여전합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영남 곳곳으론 건조특보 남아 있는데요. 최근 다시 산불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5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아지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26도, 대전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방선거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북부 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그 밖은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지방선거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이 던지고 여당이 반격을 하면서 이 전선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키는 국토부 장관이 쥐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나 국회의원의 일은 아닌 거죠. 이 대선 때는 대통령 공약 맞나 싶은 이 소소한 쇼츠 공약에 열을 올리더니 이 정작 지방선거 때는 이 대선 공약 같은 굵직한 승부수가 다른 이슈를 덮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그들만의 싸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